그날 밤, 그 집 식탁 위에선 수저 대신 엉덩이가 올려졌습니다. 형부 오늘은 오래 해요. 언니처럼 금방 끝내면 안 돼요. 처제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 끝으로 남자의 손을 이끌었지요. 남자는 대답 대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몸은 익숙했고 눈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고 아내는 요양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 남자의 입술이 닿는 곳엔 더 이상 아내의 체온은 없었죠. 처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허벅지를 벌리고 있었어요. 형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남편이 아닌 한 여자의 처제 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다시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형부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3번쯤 삼키시고 술자리에서도 늘 물만 드시던 분이셨죠. 늘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오르시고 소파에 앉을 때도 한 번에 주저앉지 않고 엉덩이를 살짝씩 내려앉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날 처제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민소매 차림으로 형부 앞을 지나간 순간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저 다리살 좀 빠졌죠? 계단 열심히 오르내렸더니 허벅지 사이에 살 안 쓸려요. 그 말에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움직였죠. 아주 천천히 처제의 허벅지 사이를 훑으면서요. 그 눈빛. 아내가 살아있을 땐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눈이었습니다. 처제는 아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보다 25이나 어렸고 늘 시끄럽고 늘 수다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늘 노브라였죠. 그 사실을 형부는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도 못 본 척하신 걸까요? 아니면 몰랐다가 알게 된 그날부터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 버린 걸까요? 주방에서 수박을 자르던 오후였습니다. 형부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요. 처제가 땀에 젖은 티셔츠를 들고 땀을 닦으며 말했죠. 형부, 혹시 언니랑 그런 거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형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숨이 끊긴 거였죠. 어머, 민망하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지 뭐예요. 형부 얼굴이 너무 배고파 보이길래. 처제는 수박 한 조각을 들고 형부 무릎 위에 툭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수박을 베어 물고 다른 손으로 형부의 턱을 만졌어요. 그 손끝. 형부는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요. 언니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언니는 몰랐어요. 형부가 이런 눈빛으로 여자를 본다는 걸. 그 말과 동시에 처제의 손이 형부의 무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지가 불룩하게 들려 있었고 형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니면 들킨 기분이세요? 처제의 눈은 웃고 있었고 형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순간 처제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부,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 대신 다른 건 나눠 먹어요. 이젠 둘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은 따로 있었고 반찬은 간단했으며 수저는 두 쌍이 놓였지만 숟가락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말없이 형부 무릎 아래로 발을 밀어 넣었고 형부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그 후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세요?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전화는 형부의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지금 식탁 너머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은 젊고 젖은 여자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 집엔 식탁보가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보다 더 위험한 건 식탁 아래였단 걸 형부와 처제만 알고 있었지요. 이상한 기류는 딱 거기까지만 갔어야 했습니다. 식탁 밑에서 발끝이 부딪히고 주방 수납장에 올라간 처제를 형부가 부축해주다 허리를 한 번 더듬는 선까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처제가 목욕물 좀 받아주세요라며 웃는 순간부터 모든 선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린 채였거든요. 증기 가득한 타일 사이로 형부의 눈동자가 스치듯 머무른 자리,
그곳엔 처제의 흰 허벅지와 젖은 팬티가 있었습니다. 형부, 몰래 보셨어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딱 보라고 열어둔 문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에 든 리모컨은 움직이지 않았고 TV엔 무음의 화면만 흐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처제가 머리를 말리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타월 한 장 두른 채로요. 이 집 언니 안 계시니까 공기 달라요. 숨쉬기 편해요, 그쵸? 형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 위에 놓인 손,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다음 날 터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내분께서 자꾸 막내 이야기를 하세요. 방금도 눈 뜨시자마자 그 애가 왜 내 남편 옆에 있지? 그러셨거든요. 순간 형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무서웠습니다. 막내가 내 남편 옆에 있다. 그건 누가 본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형부는 그날 처음으로 처제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제는 알면서도 태연했죠. 언니, 잠깐 정신 돌아오셨나 보네요. 근데 뭐 어때요, 형부도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 말에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엔 거실이 아닌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처제와 같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그런데 새벽 3시였습니다. 형부의 방문이 살짝 열렸고 그 안으로 누군가 발끝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안 잠그시네요. 형부, 속삭임이 들렸고 그 다음엔 이불 위로 겹쳐지는 그림자뿐이었죠. 형부는 멈칫했지만 처제는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살아에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이 그 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 언니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어요. 그날 아주 의도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베란다 창을 활짝 열고 속옷 차림 그대로 이불을 털고 있었거든요. 그 아래 형부는 마당을 쓸고 있었고요.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자 그녀의 민소매가 팔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끈이 완전히 빠지면서 왼쪽 가슴이 반쯤 드러났고 형부는 시선을 돌리는 대신 아이의 빗자루를 내려놓으셨죠. 형부 이불 털다가 가슴까지 털려버렸네요. 좀 봤어요?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목소리는 짙은 의도가 배어 있었어요.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위를 올려다봤고 그녀의 눈동자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게 정해진 듯했죠. 그날 밤 형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신 줄 알았는데 처제가 따라주고 있었어요. 와인을 잔에 따르며 말했죠. 언니랑은 이런 거 안 드셨죠? 언니는 술 싫어했잖아요.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달라요. 형부가 무너지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 무너진 곳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 말에 형부는 순간 잔을 멈췄지만 그 다음 잔은 더 깊게 들이켰습니다. 술기운인지 욕망인지 두 사람은 거실에 등을 맞대고 앉았고 형부의 손끝이 처제의 무릎을 아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지는 것도 처음이네요. 언니 말곤 아무 여자 몸도 몰랐어요. 형부가 그렇게 속삭이자 처제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네요. 근데요. 형부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선택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처제가 형부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옷은 벗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속옷 사이로 살과 살이 스쳤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처제의 입술이 형부의 귓불을 살짝 깨물며 숨을 내쉬었죠. 언니가 아는 형부는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제 형부예요. 그 밤 침대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 위 깔개 하나 없이 겹쳐진 두 사람은 세상의 윤리를 벗어던졌습니다. 처제가 형부의 등에 손톱을 박으며 외쳤죠. 언니는 이런 형부 몰라요. 이런 사람 나만 알아요. 그리고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불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눈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남자의 눈이었죠. 그날 새벽, 처제는 형부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형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린 이러려고 만난 거예요. 그 말이 두 사람을 불륜이 아니라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형부는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처제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그의 한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싼 채였죠. 그는 서둘러 팔을 뺐고, 조심히 일어나 셔츠를 챙겨 입었습니다. 욕실 세면대 앞에 선영부는 거울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눈빛엔 후회도, 흥분도 아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아주 짧고 단순한 소리였지만 형부의 등에는 식은땀이 쫙 번졌어요. 누구세요? 형부가 문을 열기도 전에 처제가 안방에서 수건만 두른 채 튀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위험했죠. 문 밖에는 다름 아닌 아내의 언니, 큰처형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갑자기 죄송해요. 어제 요양병원에서 언니가 찾길래 집에 들러봤어요. 그 말에 형부는 허둥지둥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다 큰처형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입술은 부어 있었으며 목에는 키스 자국까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큰처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어머, 막내도 있었구나. 아, 언니 오신 거 몰랐어요. 처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되레 수건을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형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작게 떨고 있었고요.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간병 때문에 잠시 들렀다. 아침까지 있었어요. 처제의 대답은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큰처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며칠간 처제를 피했습니다. 형부, 왜 피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아니야. 지금 와서요? 이미 안에 다 넣어놓고. 그런 말은 좀 비겁하네요. 처제의 말은 독하게 들렸지만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성냥만 켰다가 껐죠. 그리고 다음 날 요양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내분께서 다시 막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엔 좀 더 분명하게요. 내 동생이 내 남편을 탐낸다고 하셨습니다. 형부는 수화기를 붙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환청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면회 오시겠어요? 환자분이 자꾸 남편분만 찾으셔서요. 형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이 꽉 막힌 사람처럼요. 처제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방에 있었지만 서로를 더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라는 새로운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금기라는 건요. 한번 깨지고 나면 다음엔 조금만 더 자극적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극은 곧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버릴 예정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냉기 속에서 형부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입을 닫자 그의 하루는 온통 침묵을 깨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듯했죠. 주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둘은 마주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입을 닫은 건 처제였는데요. 불편해 보이는 쪽은 오히려 형부 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부가 출근처럼 산책을 나가려는 길목, 현관 앞에서 처제가 신발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 요즘 저 피하시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선을 넘었잖아. 형부는 눈을 피한 채 중얼댔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웃으며 말했죠. 선을 넘었다고요? 아니요.
형부가 먼저 부순 거예요. 이젠 자격 없어요. 도망갈. 그 말 한마디에 형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제는 평소보다 더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형부 옆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솔직해져요. 형부도 느끼셨죠? 그날 이후로 언니랑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색이 바랬다는 거. 그 말에 형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제와 몸을 섞은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사진을 쳐다보지 않았고 병원에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욕망은 그보다 더 날카롭게 그를 찔렀거든요. 형부, 이제 저한테 말해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요. 처제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형부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처제가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을 때도 형부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고 TV를 켜도 리모컨은 늘 그녀 손에 있었죠. 형부, 오늘은 제가 보고 싶은 거 볼게요.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엔 명백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형부는 처음으로 처제 방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전엔 처제가 다가왔지만 이제는 형부가 손잡이를 잡았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속옷만 입은 처제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형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고, 이불 위에서 형부는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그 말에 형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부는 점점 처제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처제는 점점 그 관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부는 죄책감보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식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눈은 감고 있지만 눈물은 흘리고 있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름은 또렷하게 부른다 했습니다. 막내를 조심해.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형부는 그날 처음으로 식탁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대신 밤새도록 안방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초조함보다 짜증이 먼저 맺혀 있었죠. 형부, 언니가 눈 좀 떴다고. 우리가 멈춰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말에 형부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옳은 건가 싶어서. 형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틈을 처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제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엔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전 잠깐 다녀올게요. 이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형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늦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고 처제는 낯선 향수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얇은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발끝엔 하이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형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처제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해요? 형부는 나한테로 올 마음 진짜 있는 거 맞아요? 그 말에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만 깊어졌고 눈동자는 멀어졌죠. 언니는 안 돌아와요. 그 사람, 우리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잊혀진 기억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형부는 아직 거기 있네요, 거기. 과거예요. 처제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쌓아온 건 뭐예요? 형부는 내가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모든 걸 내려놓는 방식이었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처제가 조용히 걸어와 형부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전 아이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형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 없어요. 형부가 나 버리면 그냥 이거 다 까발릴 거예요. 아내한테도, 처형한테도, 병원에도. 처제는 형부의 손을 자기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건 기회예요. 형부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근데 놓치면요. 전 절대 조용히 안 있어요. 그 말은 형부를 선택의 기로 앞에 세웠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피어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까지. 형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허리를 감싸 안았죠.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말없이 안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신문을 펼쳤고 처제는 주방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었습니다. 형부의 표정은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고 처제의 시선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큰 처형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부, 막내 있죠?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성큼 들어온 발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처제는 그대로 주방에 얼어붙었고 형부는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을 놓쳤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처제가 수줍은 듯 웃으며 나오자 큰 처형은 손가락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요양병원에 간 적 없다는 거 언니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 동생이 내 남편을 훔쳐간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젠 알겠어. 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처형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배란일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네 글씨 맞지? 처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형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둘이 지금 미친 거야? 언니 아직 살아있어. 죽은 것도 아닌데 무슨 애를 가져? 큰 처형의 외침에 형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에 처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부, 지금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언니한테요? 이 집이 지금 누구 집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큰 처형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요양병원에도 가족들한테도 전부 다. 처제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고 순간 형부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형부. 그럼 이젠 선택하세요, 저예요? 아니면 그 죽지도 않은 아내예요? 형부는 두 여자의 틈에서 말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다시 벨이 울렸고 모두가 돌아본 그 자리엔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그녀를 데려온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요. 강하게 고집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간호사의 말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부는 휘청이며 아내 쪽으로 다가갔고 처제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여보, 형부가 작게 속삭이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 봤어.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이 식탁 밑에서 발끝으로 얘기하던 것도 거실에서 서로 눈 맞던 것도 꿈인지 기억인지 몰랐는데 이젠 확실해졌어. 그 말에 처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형부는 무릎을 꿇은 채 땅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려 처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한마디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 죽으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길 바랐던 건 맞아. 근데 이런 식은 아니었어야 했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휠체어를 뒤로 돌리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더 이상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형부는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처제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고 형부는 주방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엔 더 이상 아내도 언니도 처제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뿐이었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했고 결국 조용한 시골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거실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TV는 꺼진 지 오래였고 시계 바늘 소리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방에서 나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입덧이라며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있었고 형부는 물 한 잔 들고 들어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세 대나 멈춰섰고 문이 벌컥 열리자 장모와 두 명의 친척 아주머니들이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끼야! 장모의 손에 든 지팡이가 형부의 어깨를 세차게 내리쳤고 그는 아무 저항 없이 맞았습니다. 죽지도 않은 마누라 두고 어떻게 막내를 건드려? 그게 사람이야? 주방으로 숨듯 들어온 처제를 향해 친척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네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니? 이게 사랑이야? 아니면 그냥 더러운 욕심이야? 처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앞문을 걸어 잠갔죠. 형부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장모가 고소장을 접수한 거였죠. 혼인관계 파탄, 가족 내 성적 학대, 친족 간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의 서류가 형부 앞에 놓였습니다. 형부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밖에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요양 중인 아내 두고 처제와 불륜, 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메인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처제는 홀로 남겨진 그 집에서 형부의 셔츠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부, 내가 다 망쳤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린 그냥 절대 닿으면 안 될 사이였던 걸까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수십 번 내려놨습니다. 형부의 이름이 뜬 번호에 손을 얹고 울음을 삼키다가 결국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나 아직 당신 아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날 형부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식지 않았고 요양병원 측은 아내의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졌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꿈을 꾸시곤 계속 울고 계십니다.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형부는 아내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제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집도, 관계도, 그리고 사랑이라 부를 수 있었던 환상도요. 그날 밤, 형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내의 사진 한 장과 처제가 남긴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말없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이었을까? 그 말은 형부 자신의 가슴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바닥에 놓인 초음파 사진 위로 작은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후회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부는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채 집 안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신자는 요양병원,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에게 남겨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편지지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가 당신을 보는 눈빛. 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질투도 났고, 분노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나 없이도, 당신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손이 막내라면 부탁이에요. 그 아이를 책임져 줘요. 형부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피어난 불길을.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부는 손끝으로 편지를 따라 쓸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용서했네요. 그 말은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양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께서 면회를 원하십니다. 형부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 아직 옆에 있냐고. 형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도 없고 그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본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나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야. 근데 형부 아니. 여보, 그 아이. 나 대신 곁에 있었던 거지.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누군가는 당신 옆에 있었으면 했거든. 그녀는 베개실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막내가 어릴 때 쓴 일기야. 우연히 이사 정리하다 찾았어. 형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겼습니다. 형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싶다. 언니 몰래 형부 옆에 앉았는데 심장이 너무 뛰었다. 언젠가. 언니 대신 형부 옆에 있고 싶다. 형부는 수첩을 덮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제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이 처음부터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 길들여진 것인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던 형부에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가진 거 사실이야?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잘 지켜줘. 내 몫까지. 그 말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고 형부는 돌아서며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부는 처제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방 안에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 넌 나보다 더 외로웠던 사람이었구나. 처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의 손은 더 이상 불륜도 죄책감도 아닌 새로운 운명을 향해 맞닿아 있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고 요양병원 창가에도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계절이었죠.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고 가끔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형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되묻지 않았죠.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건 어쩌면 그녀 나름의 용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형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병실을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조용히 앉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그 사이 처제는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형부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서로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아니. 오빠 저 괜찮아요.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요. 정말 튼튼해요. 그 말 한마디에 형부는 수화기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먼 바닷가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허름한 주방, 그리고 반쯤 채워진 아기용 서랍장. 형부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꼬박꼬박 우편으로 생활비와 편지를 보냈죠. 내가 웃으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은 예전에 처제가 형부 몰래 써내려간 일기 속 문장이었고, 이제는 형부가 진심으로 적어보낸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형부의 손을 잡고 아주 미소 짓듯 말했죠. 이제 그 아이랑 잘 살아줘요. 나는 됐어요. 그 말은 마지막 축복이자 모든 이해의 죄를 덜어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도 몇 없었고 눈물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날, 형부는 먼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배가 지나가는 걸 아이처럼 바라보는 처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는 소리에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자 처제는 그 배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부 아니, 이제 그냥 당신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말에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사이 처제의 손등 위에 형부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난 너를 그냥 사랑하게 됐어. 처제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했죠. 나도요 형부로 시작했지만 남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믿고 싶어요. 그 순간 바다 위로 햇살이 번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정상도 비정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둘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작은 마을 해변가, 바람이 불면 조용히 파도 소리가 담장 안까지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엔 바람 소리보다 작은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고 그 소리 위로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형부는 이제 형부가 아니었고 처제는 더 이상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욕망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많이 아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지나 남은 건 한 아이의 작고 뜨거운 손과 그 손을 함께 잡아주는 두 사람의 숨결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